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마천의 사기열전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경포열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해 볼 건데요. 지지난주부터 장이 진여열전, 그리고 지난주에 위표 팽원열전을 통해서 전국시대를 마감하고 진나라가 통일 이후에 강압적인 법을 다스리면서 민간인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또 도로를 놓고 만리장성을 쌓으면서 많은 고충들을 민간인들에게 부담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전국 각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죠. 그 이후로 초나라의 항우와 한나라를 세우게 되는 유방의 초한전을 기점으로 해서 인물들이 계속해서 이야기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오늘 경포 역시 초한전이 시작되는 그 시점에 활동한 인물로 이야기되겠고요. 이 경포는 원래 사마천 사기열전에서는 경포열전이라고 명명하는데 이름은 영포라고도 불려집니다. 정확하게 이름은 영포고, 경포가 원래 육이라는 지역의 출신입니다. 그래서 일반 서민으로 쭉 살아왔는데 젊은 시절에 어느 한 관상가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당신은 형벌을 받고 난 다음에 왕이 될 상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그러면서 쭉 성장하는데 경포가 장년이 되었을 때 어떤 죄를 짓고 얼굴에 먹물을 들이는 그러한 경영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얼굴에 먹을 입히게 되는 죄인으로서의 표시사항인데 이 경영을 받고 난 이 경자를 써서 경포열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부터는 저는 쭉 영포라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년이 되어가지고 얼굴에 먹칠을 하게 되었죠. 그랬을 때 일반인들 같으면 창피하거나 죄를 졌다는 이유 때문에 두려워할 수도 있는데 경포는 관상가의 말이 생각이 나서 자기 얼굴에 경영을 받고 난 이후에 오히려 자기가 왕이 될 거라는 생각에 아주 즐거워했다. 그래서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놀라워서 비웃기도 했다,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또 경포는 이 당시 죄를 짓고서 여산에 가서 이제 노동을 한 겁니다. 이 여산은 진시황의 왕릉이 있는 그 땅이죠. 그래서 거기서 여산에서는 죄수만을 잔뜩 모아놓은 그런 지역이었는데 그곳에서 이 경포가 우두머리들과 사귀고 또 무리를 짓고 이런 식으로 어떤 리더십은 좀 있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여산의 죄인들의 무리를 지어가지고 그 무리를 데리고 양자강 부근까지 이동해 와서 도적질을 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진나라 말기의 마지막 장군인 장한 장군이 전국에서 봉기가 일어나자 이 여산에 있었던 죄수들을 일부 착출을 해서 징용, 그러니까 군인으로서 전쟁에 참가시켰다. 그때 경포도 거기에 일원이었다, 이런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경포가 초한전 시대에 그 사람이 살아온 어떤 과정들을 쭉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경포는 처음에 항우를 도왔고 나중에는 또 항우를 배반해서 이방을 도운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항우를 도운 영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처음에 진승이 진나라에서 난을 일으키자 진의 반기를 들고 영포가 파군을 만나서 병사를 모으고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이 파군은 지금 장강, 중국의 장강 바로 위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나라를 공격하고 이제 동쪽으로 향해서 진격을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영포는 항랑에게 귀순을 하고 이제 회수를 건너서 진나라를 공격하는 데 있어서 선두에 서게 됩니다. 이때 그 예전 제나라 맹산군이 있었던 그 설당에 이르르자 그때 당시 진승이 죽었고 항량은 초나라의 왕으로 회양을 옹립을 시킵니다. 그리고 항량이 그 이후에 정도 정토에서 사망을 하게 되니까 이때 초나라의 회양은 도읍을 팽성으로 옮기고 나서 또 진나라가 조나라를 공격을 하자 조나라가 도움을 요청하니까 초나라의 이 회양은 당시에 송이를 상장군으로 명하고 또
범증을 말장군, 그 다음에 이 항우, 그러니까 항적이라고 표현하죠. 항우를 차장으로 이렇게 파견을 합니다. 하지만 항적이 송이, 자기 위에 상장군인 송이를 죽여버립니다. 뭐 송이를 죽이게 된 이유는 나중에 이제 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래서 초나라의 회왕은 항적을, 이번에는 항우를 상장으로 임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 항우는 영포를 가장 전장에서 선두에 서게 하고 진나라를 치기 시작합니다. 이후에 이 항우는 진나라 장수 장안을 항복시켰습니다. 그때 이제 거록 전투죠. 그래서 거록에서 조나라를 돕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을 때입니다. 그리고 이 항우의 군대는 제후국들의 최고의 반열에 오르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거록전에서 상당한 공로를 올렸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는 사실상 영포의 공적이 가장 큰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영포는 항상 전장에서 가장 선두에 섰기 때문에 공적이 가장 컸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거룩성에서 승리를 거두고 항우의 군대는 이제 신안, 그러니까 함곡관 쪽으로 진출해 나갑니다. 서쪽으로. 근데 당시 함곡관 가기 전인 신안이라는 지역에서 진나라 군대를 또 급습을 해가지고 영포가 진도하에 급습을 해서 장안의 군대 약 20만 명을 생매장시켰고, 또 함곡관까지 들어갈 때는 이 영포가 이 함곡관이 흑복이고 이제 들어가기 상당히 어려운 지역이기 때문에 영포가 우회를 해서 치고 들어갔고, 또 항우가 함양까지 입성하는데 큰 공을 세운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영포는 언제나 이 전투에서 항우의 군대에 있어서 선봉에 섰었고, 또 이후에 항우는 이러한 공적을 이루게 된 영포에게 국왕왕의 자리를 명하게 됩니다. 이 국왕이라는 지역이 원래 영포가 처음 그 군대를 일으킨 그런 지역이죠. 그래서 당시 이제 육이라는 그 지역에 도읍을 삼고 국왕왕으로 명명하게 되는 거죠. 자, 항우가 초나라의 회왕을 좀 우습게 얘기했죠. 그래서 이 초나라의 회왕이 이제 의제라는 그 명으로 명하고, 도읍도 팽성에서 장사로 이렇게 정하고 이동을 시킵니다. 이때 항우가 경포를 시켜가지고 초나라 회왕인 의제를 죽이도록 명령을 합니다. 사실 경포가 그 이야기를 듣고 좀 항우에 대해서 좀 꺼림칙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왕인데 암살을 하게끔 만든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경포는 하지만 자기 부하를 시켜가지고 초나라의 의제를 결국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한나라 이제 2년, 유방이 이제 나라를 세운 지 2년째 동쪽에 제나라에서 전영이 항우에게 반기를 들고 일어납니다. 이때 항우는 또다시 영포에게 군대를 출정할 것을 명령합니다. 하지만 영포는 아프다는 핑계를 대가지고 군대만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자기는 가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 이 시점에 한나라의 유방은 서쪽에서 동쪽을 향하여 계속 진격해 오고 있었습니다. 이때 유방은 팽성을 또 공격을 했죠. 이때 경포는 초나라를 도와서 팽성을 공격하는 유방을 막지 않고 그냥 군대만 모집해 가지고 회수강을 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경포는 항우 편을 드는 척 했지만 그렇다고 또 유방 편을 드는 것도 아니고 저울질을 했던 거죠. 유방의 세력과 항우의 세력 중간에 어정쩡하게 서가지고 항우 편을 드는 척 하면서 중간점의 위치를 지켰던 겁니다. 이때 이 경포가 이와 같이 어정쩡한 대응을 하자 항우는 영포를 꾸짖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시점에 항우는 제나라의 전영을 치러 올라갔고, 또 조나라 또는 한나라의 그 북동쪽의 어떤 위협으로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점에 이 남쪽에 있는 국왕왕 경포에 아주 심하게 대할 수는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경포의 눈치를 항우도 살짝 보는 겁니다. 그래서 경포가 적극적으로 전투에 나서지 않아도 심하게 뭐라 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한나라 3년 초나라의 팽성을 공격했다가 대패를 하고 물러난 유방이 다시 한번 이 기회를 잡으려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유방은 이런 말을 합니다. 회남 땅에 있는 영포가 항우에게 반기를 들고 항우가 저 제 나라에 몇 달간만이라도 붙들어 놓게만 해준다면 내가 천하를 차지하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데 라고 이렇게 말을 유방이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알자 중에 하나인 수아, 이 수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수아는 영포의 고향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영포를 잘 아는 사람인 거죠. 그 사람이 스스로 자청해서 내가 영포에게 한번 다녀오겠다 이렇게 자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인원 한 20명과 함께 영포가 있는 국왕에 도착을 해서 영포를 어렵게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수아는 항우와 영포 이 둘 간의 관계를 확인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사실 항우가 영포를 신뢰하는지 영포가 항우를 따르는지 이거를 확인하는 거죠. 그러면서 영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수아가 당신은 북쪽에 있는 항우를 섬긴다고 말을 하고 그의 신하가 되었다. 근데 당신 영포가 항우의 신하가 된 자로서 지금 항우가 제 나라에서 엄청 고생을 하고 있는데 항우를 위해서 당신은 직접 출정하지도 않고 그냥 군대만 딸랑 보내는 거 이거 신하로서 옳지 않은 일 아니냐라고 비난을 합니다. 그래서 또 수아는 또 이번에 두 번째로 유방이 지난번 팽성을 공격할 때 당신도 항우의 사람이라면 그 국왕에서 회수를 건너서 팽성까지 지키러 도와주러 왔어야 되는데 군대는 출정을 시켰지만 회수를 건너지는 않고 딱 지켜만 보았는데 내가 볼 때는 이거 당신 항우의 신하라고 자칭해서도 안 될 말이다. 그러니 당신은 솔직히 당신의 왕인 항우에게 충성을 하지 않았다. 나는 그렇게 본다. 라고 이렇게 딱 실질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당신은 한나라의 유방을 또 약하게 보고 항우를 배신해가지고 또 유방한테 이렇게 오지도 않았고 이중적인 이러한 태도로 있다. 이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영포가 자기를 살짝 건드리는 그런 내용이죠. 내심이 조금 자기의 속마음이 좀 내비쳐지는 그런 상태로 느끼게 된 거죠. 그러고 나서 영포의 또 잘못을 또 하나 이제 지적을 합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항우가 초나라 회양한테 죽게 된 그 초나라 회양이 예전에 유방과 항우 중에서 함곡관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에게 왕의 자리를 주겠다 이런 약속을 했었는데 사실 함곡관에 먼저 들어가기로는 함양 땅에 먼저 들어가기로는 유방이 먼저 들어갔는데도 그거를 지키지 않았죠. 그리고 오히려 그러한 맹약을 깨버리고서 오히려 항우가 당신 영포를 시켜서 이 초나라의 회왕인 의제를 죽이게 했으니 항왕인 항우 역시 의롭지 못하고 당신도 의롭지 못한 행동을 했다. 그리고 지금 항우가 이 저쪽 제 나라에 올라가가지고 지금 전투를 벌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식량 문제로 상당히 곤란을 겪고 있다. 그런데 이 항우에 대비해 봤을 때 한나라는 형양에서 아주 군량미도 넉넉하고 이렇게 안전하게 이렇게 지키고 있다. 그런 거 보니까 이번에는 당신이 항우의 편에 서지 말고 유방의 편에 서는 게 어떻겠느냐. 딱 당신이 항우만 제 나라에서 이쪽으로 내려오지 못하게 제 나라에 오래 묶어만 둔다면 유방이 천하를 차지하게 되는데 좀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유방이 천하를 차지하게 되면 한나라의 유방은 이 영포 당신의 그러한 공로로 이 현재 이 회남 땅에 왕으로 봉해 줄 것이다. 현재 사실 왕이지만 확실하게 항우가 죽게 되고 나중에 한나라 유방이 이 황제의 자리, 정권을 다 차지했을 때도
그 왕권을 유지시켜 주겠다라는 약속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다 들은 영포는 그래 좋다. 그러면 내가 저 초나라 항우를 배신하고 이 한나라 유방의 편에 서겠다. 하지만 이거를 좀 비밀리에 붙여달라라고 이제 공표는 하지 않고 비밀에 붙이기로 약속을 합니다. 근데 때마침 이 초나라의 항우의 사자가 영포에 있는 군대로 들어오면서 영포에게 빨리 군대를 출정해서 항우를 도와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때 이 한나라의 사자로 왔던 수하가 그 자리에서 잽싸게 영포가 있는 데서 또 저쪽 항우의 초나라 사신이 있는 데서 이 수하가 딱 단상에 올라서 가지고 이 초나라 전령에게 영포가 이미 우리 한나라 유방편에 서기로 했는데 군대를 영포 보고 파견해 달라고 하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러면서 비밀로 했던 그 영포가 유방의 편에 들기로 했다는 것을 싹 공표해 버립니다. 사실은 뭐 쐐기를 박은 거죠, 일부러. 영포가 어떤 그 변심을 할지 모르니까 유방 쪽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수하라는 사람이 아예 쐐기를 박는 말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초나라에서 왔던 전령이 잽싸게 다시 항우에게 돌아가서 이 상황을 보고하려고 이제 달려가는 거죠. 이때 영포는 그 초나라의 전령을 쫓아가서 잡아 죽이게 됩니다. 결국은 이제 공론화가 된 거죠. 이제 영포가 확실하게 초나라의 항우를 배반하는 걸로. 자, 이렇게 배반을 당한 항우는 열이 나가지고 이제 용절을 시켜가지고 자기 수하 장군 중에 용절을 시켜서 영포가 있는 회남 땅을 치고 공격하게 만듭니다. 이때 영포는 항우군의 어떤 여러 번의 공격을 계속 일단 버틸 때까지는 버텨보는 겁니다. 그래서 항우가 이 남쪽으로, 서쪽으로, 남서쪽이죠. 이쪽으로 내려오지 않도록 제 나라에 묶어둘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을 벌어주는 역할을 한 거죠. 그러고 나서 항우의 군사인 그 용저가 국왕을 쳐들어오니까 그때 영포는 수하와 함께 군사는 그대로 둔 채 몸만 일단 한나라의 유방에게 빠져서 한나라 유방에게 들어갑니다. 자, 유방이 영포를 맞이하는데 사실 영포를 원했던 건 유방이잖아요. 근데 유방은 거드름을 딱 피웁니다. 영포가 딱 들어오니까 반갑게 맞이하지도 않고 발을 딱 닦으면서 만나주는 거예요. 예를 갖추지 않고. 영포가 이것을 보고서 상당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자기 딴에는 유방이 도와달라고 해서 유방편에 서겠다고 달려왔는데 유방은 발이나 닦고 있고 시큰둥하게 받아들이니까 영포가 성질이 확 나가지고 내가 괜히 왔다. 뭐 이런 자한테 내가 왔나 하고 이제 화가 났습니다. 그렇지만 뭐 일단 숙소에 들어가서 이제 쉬어야 되니까 숙소에 딱 보냈는데 숙소에 들어간 영포가 깜짝 놀랍니다. 아까 발 닦던 유방의 모습에서 이번에는 숙소에 딱 들어갔더니 숙소에 그 어떤 의복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이 시종드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걸 딱 대접을 하는데 자기가 금방 발 닦던 유방방에 들어간 그 방 못지않게 잘 꾸며져 있고 예우를 아주 잘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포가 금세 발 닦던 유방을 봤을 때 화났던 것이 금세 또 사그라들어가지고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흡족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또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여기서 사마천사이가 기록한 것을 보면 영포의 성격이 약간 기분에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이후에 영포는 그 유방의 진영에서 자기의 사인을 국왕에 자기 예전 그 고향 땅에 보내서 다녀오게 합니다. 그렇지만 이미 이 국왕에 도착한 사인이 보니까 영포의 군사는 이미 항백에게 다 빼앗겼고 또 영포의 그 일가족들은 모두 죽음을 당한 상태였고 이 사인이 그 지역 국왕 지역에 영포를 지지했던 남은 군사들을 이끌고 한나라 유방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유방은 영포에게 오히려 더 자기의 군사를 더 보태서 성고라는 지역에 이르러가지고 이번에는 항적을 치고 그러니까 항우를 치고 국왕에 이르러가지고 한나라 군사와 함께 초나라 군사를 치고 또 마침내
해야에서 초나라를 멸망시켰죠. 자, 이렇게 해서 영포는 유방의 군으로 들어가서 또 나름대로 유방의 천하를 다시 재통일하는데 큰功을 세우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같이 항우가 죽고 중국의 전역이 이제 평정이 되자 유방은 연회를 열어서 이번에는 또 지난번에 그 수하, 그러니까 영포를 포섭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떠났던 수하를 향해서 이 썩어 빠진 선비라면서 엄청 비난을 합니다. 이 소리를 들은 이 신하였던 수하가 유방에게 아유, 저한테 그렇게 하시면 어떡하십니까? 제가 옛날에 영포를 유방편에 서게 한 그러한 공이 있는데 유방께서 저한테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반발을 하니까 또 이 성격이 좀 변화무쌍한 이 유방의 그 말을 듣고서 미안하다. 네? 내가 너를 잊었었구나 하면서 오히려 이번에는 그 수하에게 호위중이라는 자기를 내립니다. 이 호위중이는 장수들 간의 관계를 조정해주는 그런 업무를 맡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살짝 이 수하에 대한 이야기가 좀 실려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포인데, 영포에게는 부저를 나눠주고, 영포가 원래 구강 지역의 이 회남 지역이라고도 하는데, 이 회남 지역에 육이라는 그 도읍으로 해서 회남왕에 임명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 시점에 지난번 열전에 나왔던 팽월도 양왕의 자기를 받았고, 또 가장 큰 공로를 만들어낸 한신도 왕의 명명을 받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한나라 11년 차에 여우에 의해서 유방을 도왔던 공실들 중에서 최고의 공신인 한신이 반역죄로 처형을 당하게 되고, 또 이어서 양왕으로 임명되었던 팽월도 반역죄로 이번에는 소금에 절여져서 본보기로 각 지역의 왕들에게 이렇게 팽월의 시체가 소금에 절여져서 보내집니다. 이 팽월에 절여진 젓갈을 받아본 경포는 사실 살짝 두려워졌습니다. 사실 자기도 언제 어떻게 죽게 될지 모르겠다. 왜냐면 공신들이 다 죽어나가니까. 그래서 팽월은 남모르게 사람을 시켜가지고 비상군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유사시에 대비하도록 준비를 합니다. 자, 이번에는 영포가 어떻게 하다가 유방의 눈밖에 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포가 아끼는 첩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첩이 병이 났어요. 그래서 의사가 있는 집에 자주 이제 들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의사가 사는 집 근처에 사는 중대부의 신분을 갖고 있는 비역이라는 자와 이 영포의 첩이 서로 좀 친하게 되었습니다. 이 첩이 어느 날 영포에게 와서 이 비역이라는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이 좀 괜찮은 사람인 것 같다 라고 하면서 비역을 두둔하는 그런 말을 하니까 영포가 자기의 첩을 의심을 하게 됩니다. 혹시 이 첩이 비역하고 무슨 바람이 났나 뭐 이런 의심을 해서 비역을 경계하게 됩니다. 자, 이때 이 중대부했던 비역도 영포가 자기를 좀 안 좋게 본다라는 것을 눈치채고 비역이 조정일에 나가질 않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영포의 눈을 자꾸 피하게 되는 겁니다. 도둑놈이 제발 저린다는 것인지 몰라도 의심을 받게 되니까 비역은 일단 자꾸 자리를 피하는데, 비역 입장에서는 자칫 잘못하면 자기가 영포로부터 죽음을 당할까 두려워서 이참에 유방하게 오히려 달려가가지고 영포가 반역의 음모를 꾸미고 있다라고 고발하러 장안을 향해 출발합니다. 뒤늦게 이를 알아챈 영포는 비역을 잡으려고 군사를 보냈지만 오히려 잡지 못했습니다.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영포는 비역 잡기를 포기하고 아예 반란을 한번 일으켜볼까? 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비역이 유방한테 와가지고 보고를 합니다. 영포가 반역을 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유방의 신하 중에서 소하가 아마 저 비역이라는 자가 영포를 무고하는 것 같다. 그러니 일단 무시하시고
일단은 저 비역을 잡아두고 사인을 보내서 영포의 어떤 정황을 한번 살펴봅시다. 이렇게 제안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인을 영포에게 유방이 보내게 되는 거죠. 이때 의심을 받은 영포는 자기가 유방이 보낸 사인에 의해서 이렇게 조사받게 된다라는 것을 딱 느끼고서 이참에 아예 내가 반란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 유방은 영포가 반란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보고받고 어떻게 하면 이 영포를 대처할 수 있겠는가 신하들에게 물어봅니다. 이때 옛날 초나라에 신하였던 영공이라는 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한나라의 공신이었던 한신과 팽월도 죽는 마당에 그것을 본 영포가 당연히 반역하지 않겠느냐라고 일단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영포가 반역을 하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가장 영토를 확장하지 않고 자기 지역만을 방어하는 낮은 계책을 쓸 거다라고 예언을 합니다. 자, 이 세 가지는 첫 번째는 영포가 있는 지역에서 북쪽, 그 다음에 서쪽, 동쪽으로 확장해서 진격해 나올 것이다 라는 이런 방책이고요. 두 번째는 굳이 이 동쪽까지는 안 오고 북쪽과 서쪽만 확장시킬 것이다 라는 게 두 번째 아니었고, 마지막 가장 낮은 계책은 뭐냐,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을 잘 장악할 것이다 이 얘기인데, 이 사람이 딱 제안한 것이 영포는 자기 진영만 지키는 그런 좀 그 낮은 계책을 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실제로 영포가 그 말에 맞게 자기 자신을 위하는 인물인 그 영포가 만인들을 위해 움직이는 그러한 웅대한 기산을 갖는 그런 인물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영포는 어찌 보면 큰 포부가 있는 사람은 아니었던 거죠. 자기의 안위만 이렇게 지켜나가면 된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영포가 더 이상 크게 확장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유방은 상당히 일단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다음 일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유방도 이제 좀 나이도 들었고 자기가 직접 전투에 나가려고 안 했는데 주변에서 직접 나가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유방이 직접 자기 병사들을 거느리고 영포를 치러 움직입니다. 자, 이때 영포는 유방이 늙었고 일단 병이 들어있고 아마 유방이 직접 군사를 이끌고 내려오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사실 생각을 했었어요. 하지만 그 반대였죠. 또 영포가 생각하기를 유방의 그 밑에 있는 휘하의 그 공신들, 한신 뭐 이런 팽월 이런 사람들 다 죽어 없어졌으니까 뭐 대신해서 나와 싸워줄 사람도 없다. 그러니 내가 유방한테 반역을 해도 크게 나에게 문제될 것은 없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하지만 유방이 군사를 직접 몰고 이제 회남안이 있는 지역까지 이제 내려오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영포와 유방이 대치를 하게 됐죠. 이때 유방이 영포에게 당신 왜 반란을 일으켰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영포가 유방에게 한다는 말이 아주 단순합니다. 뭐 큰 포부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나도 한번 황제 한번 돼보고 싶어서 반란을 일으켰다 이렇게 딱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방이 듣고서 참 어이가 없었던 거죠. 자, 이렇게 두 군대, 유방의 군대와 영포의 군대는 크게 싸우고 결국은 영포가 패하게 되고 영포는 강남 쪽을 향해서 남은 병사들을 잃고 이제 도망을 가게 된 거죠. 근데 이 불쌍한 영포가 사실 그 강남 쪽에 자기의 처가가 있었는데 그 처가의 인물 중에서 자기 처남을 믿었던 겁니다. 처남에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라고 물으니까 이 처남이 파양 땅이라는 곳까지 도망가자. 일단 도망가자. 그러고 다음을 노려보자라고 해서 이제 꼬드깁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그 처남을 쫓아갔는데 결국 그 파양 땅에 가서 농가에서 처남과 처남이 사주한 사람에 의해서 영포는 죽음을 당하고 맙니다. 자, 결국 이렇게 영포는 허무하게 죽게 되었습니다. 자, 영포가
초창기에 군사를 일으켜서 항우편에 들어가서 큰 공을 세우고 항상 선봉했었던 그런 왕이었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왕이 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항우와 유방을 저울질하는 그런 중간에 편에 서 있었고, 이도 저도 어느 편에도 서지 않다가 항우가 약간 나약해지고 좀 세력이 약해지고 유방이 조금 더 강해지는 그 뜻이 딱 비춰지자 바로 유방에게 귀의를 해서 유방을 도와서 항우를 무찌른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영포 역시 물론 유방에서 왕의 명명받아서 회남왕이 되었지만 이후에 유방이 자기의 세력과 자기의 국가를, 천자의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와중에 반역의 죄로 몰려서 끝내는 자기 처남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는 그런 운명의 사람이 되었던 거죠. 자, 사마천은 이와 같은 영포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평을 하고 있습니다. 유방 입장에서, 항우 입장에서 큰 공을 세운 영포지만 그가 사랑했던 첩을 의심해서 그 첩과 관계에 있던 비역이라는 사람을 몰아세우다가 또 질투가 난 이러한 우원을 낳아서 마침내 그의 나라인 회남이 멸망하게 되었다라고 평을 합니다. 즉 용감한 장수인 영포였지만 영포 역시 사소한 그 여자 관계에 대한 질투 때문에 목숨을 잃게 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평하고 있습니다. 자, 사마천의 이러한 평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에도 큰 공을 세운 사람들이 사소한 것 하나 때문에 패가망신하게 되거나 사회에서 지탄을 받게 되는 그러한 인물로 변질되어 가는 사례를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항상 우리가 살면서 사소한 것 같지만 주의하고 신중하게 처신을 해야 될 것이다 라는 사례를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사마천 사기 열전의 영포 열전이 되겠습니다. 자, 영포 열전 마치겠고요. 다음 회 예고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회는 한신 열전입니다. 사마천 사기 열전에서는 회음의 열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한신이 마지막 자기를 받게 된, 명명을 받게 된 회음인 거죠. 그래서 한신은 사실상 그 유방에 가장 큰 공을 세운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내용도 상당히 많고 또 이야기도 상당히 많고 또 재미있습니다. 자, 다음번 회음의 열전 기대해 주시고 오늘 경포열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 오른편에 사진 눌러주시면 구독 신청되시고요. 왼편으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찍었던 열전 중에서 추천드리고 싶은 것 올려놨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